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좀 극성맞고 친정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던 시모 때문에 결혼 초반부터 좀 삐그덕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성실한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에 친정엄마가 위독해서 시댁에 못 갔더니 그날 제 짐이 현관 밖에 몽땅 버려져 있었습니다. 네 친정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서 살아. 바닥에 떨어져 있는 옷가지를 줍는 저를 보며 비웃는 시모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시모를 담담하게 쳐다보며 좋아요. 그럴게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짐을 챙겨 나온 저는 거실 바닥에 서류 봉투 하나를 남기고 왔는데 그걸 본 시모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제가 두고 온 봉투 안에 대체 뭐가 들어 있었길래 시모가 졸도까지 했는지 그 얘기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댁은 저희 집과는 달리 대가족이었습니다. 시 할머님부터 시 어머님, 이모님들과 또 이모부님, 거기다 신랑의 사촌 동생과 아주버님 가족들까지 식구가 정말 많았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시댁에 많이 신경 쓰고 살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저렇게 많은 식구들이 시댁에 모이기 때문에 저는 밥상만 차리다가 연휴가 끝나곤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집에서 시댁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거였습니다. 자기야, 나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데 잠은 집에 가서 자고 오자. 화장실도 하나라 아침에 씻기도 힘들고. 뭐가 어때서 그래? 그냥 대충 씻으면 되는 거지. 남편은 너무 쉽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매년 명절마다 이렇게 지냈으니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시댁은 평수도 작고 방은 2개, 화장실은 하나였는데 발 디딜 틈 없이 식구들이 모이다 보니 아침에는 화장실 때문에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명절을 겪어보니 집에서 자고 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번엔 남편에게 집에 가자고 얘기했죠. 자기 진짜 우리 집에서 안 잘 거야? 말했잖아. 지금도 봐봐. 거실에 자리도 없고 나 주방 바닥에서는 자기 싫어. 혼자 가. 난 여기서 잘게. 알았어. 그럼 아침에 일찍 올게. 진짜 갈 거야? 아니 그럼 엄마한테 내가 뭐라고 말해? 그건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잘 말씀드리면 되니까. 너는 집에 가면 편하게 자겠지만 나는 여기서 눈치 보면서 자고 싶어도 못 자는데 이럴 거야? 그럼 나랑 같이 가면 되잖아. 본인도 시댁에서 자는 게 불편한 걸 알면서 괜히 어머님이 섭섭해 하신다며 투덜거리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잘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가방만 챙겨 나왔습니다. 결국 남편도 저를 따라 나왔고요. 그런데 막상 집에 가서는 저희 둘 다 시원하게 씻고 편히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눈을 떠서 시댁에 갔는데 남편도 제 말 듣길 잘했다며 전날 투덜거린 걸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싸우고 말 것도 없이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왔습니다. 결혼하면 남편이 효자가 된다는 말이 왜 있나 했는데 제 남편을 보니 딱 그렇더라고요. 뭐든 어머님의 기분이 우선이었습니다. 혹시 섭섭해지면 어쩌나, 기분 나빠하시면 어쩌나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저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어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아버님 혼자 시할머님 모시고 시댁 식구들 다 챙겨가며 사셨다면서 고생만 하셨으니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는 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댁에 많이 신경 썼습니다. 여름휴가 때 어머님 모시고 해외여행도 한번 다녀왔고 시댁과 저희 집이 가까우니 평소에도 자주 만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실 남편은 한 달 벌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과 결혼했던 건 돈이야 벌 수 있는 사람이 벌면 되는 거고
함께 평생을 살 사람인데 그 사람의 성품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결혼해서 약간 실망스럽고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보였지만 저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 서로 맞춰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고생하며 사셨으니 성격이 약간 드센 면이 있었는데 남편에게 그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얘기를 듣고 나서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화가 나면 막 소리부터 지르시는 건 시간이 지나도 매번 당황스러웠습니다. 희한한 건 자기 아들에게는 찍소리도 못한다는 거였죠. 저도 한 성격 하는 탓에 시모가 본인 기분이 별로라는 이유로 저한테 화풀이하듯 신경질을 내시면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같이 화내고 싸워봤자 저만 지치고 힘들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심한 감기 몸살로 집에서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장염까지 와서 어지럽고 기운이 없으니 처음엔 시모가 온 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얼마나 아프길래 시어미가 왔는데도 내다보질 않아? 엄마 그냥 두세요. 이거 놔봐. 그렇게 방문이 열렸고 시모가 문에 기대어 서서는 너 일어나지도 못하냐? 언제 오셨어요? 지금 왔다. 감기 몸살이라고? 네. 약 먹었으면 금방 나을 걸 뭘 그렇게 청승을 떨고 누워있어. 내가 이 나이에 다 큰 자식 밥이나 차리러 오고 아유 며느리 복은 치질이도 없구만. 그러면서 방문을 쿵 닫고 나가시더군요. 시모가 집에 온 건 남편이 불러서였습니다. 밥을 차려달라고 말이죠. 차라리 가서 먹지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도 식사는 늘 제가 챙겼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해도 요리가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다른 집안일을 같이 했는데 제 성에 차지는 않았습니다. 빨래를 개도 설거지를 해도 늘 제 손을 또 거쳐야 했거든요. 차라리 저 혼자 하는 게 더 빨리 끝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제가 아파 누워있으니 밥은 먹어야 하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어머님을 부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밥만 차려주시면 될 걸 몸이 아파 누워있는 저한테 괜한 화풀이를 하고 가셨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욕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야근하느라 잠을 못 자서 피곤하기도 했고 약 기운에 잠도 와서 자려고 했지만 밖에서 시모의 목소리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네? 없긴요. 여기 야채칸에 뭐 있던데. 가만히 있어보자. 고기 있네. 이거 구워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쟤는 밥이나 차리고 다시 눕든가 하지. 이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자기 아들 식사니까 그래도 차려주시는 것 같았는데 식사 후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엄마 이제 가세요. 네가 하긴 뭘 한다고 그래. 나와 얼른. 제가 한다니까요. 제가 집에서 너 설거지 시키냐? 시키긴요. 같이 하는 거죠. 엄마 왜 또 그래요? 넌 가만히 좀 있어봐. 그렇게 또 시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픈 며느리라 해도 누워있는 꼴이 보기 싫었던 걸까요? 너 그만 못 일어나? 네? 잘 만큼 잤으면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해. 내가 네 종년인 줄 알아? 태어나 종년이라는 말은 옛날 드라마에서나 들어봤지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이 외에도 저한테 쌍욕을 퍼붓기 시작하는데 아픈 사람한테 이러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은 밖에서 이걸 지켜보고는 자기가 듣게 해도 민망했는지 겨우 시모를 끌고 나갔는데 시모가 돌아오고 난 뒤 남편이 집에 와서 한다는 말이 그러고 보니 나도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네. 자기한테 옮았나? 친정엄마가 남편에게 이렇게 했다면
저는 당장 사과부터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랑 싸우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남편을 들들 볶으면 사이만 나빠지는 거라 참았는데 저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착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은 그냥 만인에게 착한 사람이지 아내를 위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욕먹지 않게끔 적당히 두루두루 잘하려는 사람이요. 생각해보니 남편은 회사에서도 평판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처음에 사내 커플로 만났는데 입사하고 보니 제 상사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 당시 회사 직원들은 남편에 대해 다들 착하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겪어보니 그랬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참 잘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죠. 사귀고 나서도 저한테도 정말 잘했고요. 그러다 회사에 비전이 없다 싶었던 저는 이직을 했고, 그래서 남편보다 제가 좀 더 핀 케이스였습니다. 이직한 회사는 복지도 좋고 연봉도 더 높았고요. 남편은 변화를 좀 싫어하는 편이라 이직할 생각보다는 그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다니는 게 좋다던 사람이었습니다. 암튼 시모는 제가 이직하기 전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회사에서 저를 애지중지해줘서 편하게 일하는 줄 아셨습니다. 거기다 남편이 제 상사였으니 월급도 제가 아주 쥐꼬리만큼 받는다고 생각하셨죠. 그냥 고생한다 한마디면 되는데 시모는 어떻게든 저보다 자기 아들이 잘난 것처럼 말씀하셔야 속이 편한 분이라 그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도가 심해지자 저는 이직하고 나서 깔끔하게 연봉을 오픈했고 남편보다 더 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전처럼 무시하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레파토리가 바뀌었을 뿐 시모는 저만 보면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만 하시더군요. 돈 많이 벌면 뭐하노? 시부모한테 하나도 안 가져오는데. 그런 며느리가 뭐가 예쁘냐고. 난 내 용돈 주는 우리 아들이 최고야. 시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아들이 최고니 그거야 당연한 거였는데 제가 월급 탄 걸 왜 시부모께 드려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용돈도 남편과 상의해서 양가에 똑같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기분 따라 어머님께 얼마씩 드리는 거라 제가 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모는 주말에도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며 집에 자주 오셨는데 오시면 꼭 이러셨어요. 난 네가 나가서 일만 하고 애도 안 낳으니 섭섭해. 그거 아냐? 대체 너는 일이 중요하냐? 시댁 행사가 중요하냐?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요. 아무리 그래도 시댁이 우선인 거다. 잊지 마. 네가 아무리 회사 가서 일 잘하고 돈 많이 벌어도 결국 애 생겨서 애 낳고 회사 그만두면 내 아들이 먹여 살리는 건데 지금 아무리 일해봤자 나중에 다 쓸모없는 거야. 그러면서 빨리 회사 그만두고 애부터 가질 생각을 하라고 하시는데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옆에서 잘 챙기라고 하시는데 애도 아니고 대체 뭘 챙기라는 건지 직접 물어봤다가 또 욕만 먹었습니다. 친정아빠는 결혼하면 시댁에 잘해야 하고 시댁 식구들한테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에 그간 참았지만 저도 사람이라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애를 낳든 안 낳든 일은 계속할 거예요. 뭐라고? 집에 들어앉아서 집안일만 하며 살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성인인데 자기 앞가림은 저한테 맡기면 안 되죠. 이날 시모는 노발대발하며 혼자 화를 내다가 가셨는데 남편이 모셔다 드리고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엄마 지금 들어놓으셨어. 넌 좀 참지. 그게 그렇게 어려웠냐? 사실 전업주부도 대단한 거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살림하고 애 보는 일이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언젠가 시모의 말대로 저도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며 살아야겠지만
시모가 제가 하는 일을 무시하고 당장 그만둬라 하시니 저도 나오는 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렇게 들어놓을 정도는 아니라 생각해서 더 어이가 없었죠. 이번엔 네가 좀 심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가 잘못했다고. 우리 엄마 평생 어떻게 사신지 너도 알잖아. 평생 나랑 우리 가족들 뒷바라지 하신 분인데 그런 우리 엄마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말을 한 거니까 들어눕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가서 사과드려. 싫어. 야, 왜? 어머님 인생 부정당하는 건 싫으면서 왜 내 인생은 그렇게 부정하고 끌어내리지 못해 악을 쓰셨는데? 우리 엄마 불쌍하지도 않아? 그래, 내가 중간에서 실드 못 친 거 인정해. 우리 엄마도 막말한 거 인정하고. 그런데 우리 엄마 평생 고운 말만 쓰셨고 고운 말 들으시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어. 그런데 며느리가 그렇게 바락바락 대더니 우리 엄마 충격받으셨을 거라고. 네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이런 일 다시 안 생기게 노력할게. 시모가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만 잘 넘어가려고 수쓰는 것처럼 느껴졌죠. 제가 볼 때 남편은 시모 절대 못 막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부모님한테 혼나며 컸어도 시모한테 들은 쌍스러운 욕은 들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몸이 아프셔서 퇴근 후 친정에 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 일로 남편은 불만을 늘어놨고요. 어디야? 나 지금 친정. 왜?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늦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럼 나 밥은? 뭐? 됐다. 알았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장모님이 어디가 어떻게 아프시냐고 묻는 게 정상인데 밥 타령을 하고 있는 남편이 어이가 없었네요. 몰랐는데 제가 친정에 갈 때마다 남편은 시댁에 가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시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가 더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고요. 아마 그걸 구실로 저를 다시 한번 혼날 기회를 보고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그러든 말든 저는 엄마만 신경 쓰느라 다른 곳에 신경 쓸 여유는 없었습니다. 얼마 뒤 회사에서 유독 바빴던 날 아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바빠 정신이 나간 상태라 영혼 없이 아빠 전화를 받았는데 아빠, 나 지금 일이 좀. 정연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빠 목소리가. 살면서 한 번도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아빠였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울고 계신다는 것을요. 왜 그래? 엄마는 원래 천식이 있으셨고 이때 일주일째 감기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약을 드셔도 감기가 낫질 않고 있었습니다. 독감인가 싶어 검사도 해봤으나 동네 병원에서는 아니라고 했고요. 아빠는 좀 이상하다 싶으셨는지 엄마를 모시고 호흡기 내과를 찾았고 거기서 진료 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깨워보니 강한 경련을 일으켰고 근처 대학병원에 갔으나 거절당해서 다른 병원 응급실에 가서 주사 맞고 각종 검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했죠. 그 말에 저는 이리고 뭐고 당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빠, 왔어. 엄마는? 아빠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듯 보였는데요. 병원에서도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했답니다. 긍정적인 얘기는 절대 안 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빠는 밤낮으로 엄마 옆을 지키고 계셨고 제가 병원에 가면 아빠 눈은 항상 퉁퉁 부어 있었어요. 강한 줄 알았던 아빠가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연아, 그만 가봐. 여기 있어도 할 것도 없는데 뭐. 아빠도 이제 갈 거야. 내일은 내가 올게. 뭐하러? 여기 간호사분이 다 해주시는데. 너 이번 주 내내 병원 온다고 피곤할 텐데 좀 쉬어. 중환자실 면회는 직계 가족도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아빠나 저나 병원에 매일 간다고 해도 교수님과 면담을 하거나 따로 부탁을 해야 짧게 보고 오는 게 전부였거든요. 사실 이마저도 병원에 계신 의료진 분들이 꺼려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를 친정까지 모셔다 드리고 저도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니 현관에 남편 신발은 있는데 조용하길래 자고 있나 싶어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없었죠. 작은 방에 있나 싶어 문을 열었는데 깜짝이야. 여기서 뭐해? 뭐 하기는 그냥 있었지. 남편은 저를 보고는 놀라더니 봉투에 무슨 종이를 급하게 집어넣었습니다. 그거 뭔데? 아니야. 그냥 회사 서류야. 내일 가지고 갈 거라 정리 중이었어. 이때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가 병원에 저리 누워 계시는데 좀 어떠냐고 한마디 없는 남편에게 서운할 뿐이었죠. 남편이 요리 빼고는 그래도 집안일을 좀 하는 편이라 제가 늦게 와도 정리 정도는 잘 되어 있긴 했는데 주말에는 제가 종일 청소를 했습니다. 침대 커버도 싹 다 세탁기에 돌리고 창틀도 닦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져서 옷장 정리도 좀 해야겠다 싶었죠. 저나 남편은 옷이 좀 많은 편이라 안방 옷장에 옷이 다 들어가지 않아서 계절에 안 맞던 옷들은 작은 방 서랍장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날 잡아 옷 정리 좀 하려고 작은 방에 들어가서 옷을 좀 챙기려는데 서랍 안쪽 바닥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급하게 뭔가를 집어넣던 그 대봉투였습니다. 그런데 봉투가 하나가 아니었고 여러 개였는데 뭔가 싶어 꺼내봤다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건 바로 대출 계약서였어요. 보통 대출 받으면 계약서는 전자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객 보관용으로 여러 장 들어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채를 쓴 거였습니다. 다른 봉투도 열어서 보니 대출 업체만 다를 뿐 모두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남편은 도박을 하지도 술을 마시며 돈을 탕진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대체 어디에 돈이 필요했기에 이 많은 돈을 대출받은 건지 싶었던 저는 다른 대출은 더 없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작정하고 저한테 숨긴 사람인데 물어본다고 바른대로 말할 거란 생각도 안 들었거든요. 이날 저는 하던 청소를 마무리하고 봉투도 원래 자리에 그대로 넣어두었습니다. 남편이 눈치채지 않게 말이죠. 그리고 약속이 있다고 일찍부터 나갔던 남편이 저녁이 다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이제 와? 저녁은? 먹었어, 엄마네서. 여태 시댁에 있다가 온 거야? 아니, 낮에 친구들 만나고 저녁 먹으려고 들렀지. 남편은 여전히 친정엄마에 대해 궁금한 게 없는지 별말이 없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더 실망할 것도 없었는데 이날 제가 보고 싶은 건 남편의 핸드폰이었습니다. 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알고 싶었던 저는 남편 핸드폰을 보기 위해 이날 남편이 자기만 기다렸습니다. 평소 둘 다 폰을 오픈해 두고 살았는데 저는 언제든 남편이 저 핸드폰을 본다고 해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숨길 게 없었으니까요. 당연히 남편도 그럴 거라 생각해서 볼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이날 왜 그렇게 남편의 핸드폰이 보고 싶었는지 새벽에 직접 들여다보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평소보다 혼자 씻고 누워서 핸드폰을 좀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작은 방에 PC가 있어서 가끔 게임도 하긴 했는데 이날은 누워서 핸드폰을 하더라고요. 저는 집에 와서도 노트북으로 업무를 볼 때가 많아 자연스럽게 거실 테이블에 노트북을 올려두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 더 할 거지? 그럼 나 먼저 잔다. 그래. 그렇게 남편은 잔다면서 안방불을 껐는데 핸드폰 소리가 나지 않고 조용하자 안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깊이 잠이 든 것 같아 보였고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빠르게 폰을 뒤져봤습니다. 은행 어플은 물론 카드 어플까지 모두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메일이랑 톡
문자까지 싹 다 봤습니다. 그걸 보는데 심장이 아주 두근두근 했네요. 밤 12시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다 보고 나니 새벽 5시였습니다. 이날은 잠도 오지 않았어요. 사채 말고도 남편이 그간 저 모르게 불려놓은 빚은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카드 빚에 보험 대출, 거기다 회사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도 풀로 받았더군요. 처음엔 이 인간이 바람이 난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많은 돈이 필요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심지어 인터넷으로 주문한 내역을 확인해 보니 비싼 안마 의자와 가전 여성 의류가 많았습니다. 카드 내역서도 온통 쇼핑한 내역뿐이었고요. 그러니 처음엔 바람을 의심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걸 다 보고 나니 너무 허탈했는데요. 대출도 어느 정도여야 같이 갚을 텐데 이건 제가 손을 쓸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끝까지 모르고 싶었어요. 엄마는 병원에 계시고 신경 쓰고 사느라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남편이라는 놈이 저 모르게 그간 대출받아 빚만 잔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저한테 미리 의논해서 받은 대출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날, 아빠의 전화를 받고 저는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엄마가 위독하다고 했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빠, 어디 다녀오세요? 박서방한테 전화하고 왔어. 네? 아빠는 저와 남편의 상황을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엄마가 위독하다는 걸 남편에게 알렸고 병원에 오라고 전화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건 남편이 아빠한테 못 간다고 했다는 겁니다. 명절이라 시댁에 가야 한다고 했다네요. 기막힌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럼 어쩌냐? 나까지 집에 안 가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어? 그리고 병원에서 위독하다고 한 거지 아직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 야, 박진수! 내 말이 틀려? 의식도 없으신데 내가 간다고 눈 뜨시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시면 전화해. 여태 살면서 누군가한테 욕을 해본 적도 할 일도 없었는데 이런 놈한테는 그런 욕조차 너무 아까웠습니다. 엄마는 동공의 반응도 없었고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자가호흡은 가능했고요. 엄마가 건강하셨을 때 저와 엄마는 함께 연명치료 거부를 신청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병원에서 가족과 상의를 하라고 하길래 아빠와 얘기를 하는데 서로 우느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사 선생님 붙들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세요. 전부 다요. 저는 울면서 모든 치료를 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니 엄마를 이렇게 보내고 싶진 않았거든요. 눈이라도 마주보고 싶었고 그렇게 눈뜬 엄마 얼굴 보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좀 심각했습니다. 다발성 장기부전이 시작되었고 특히 뇌출혈 내부종, 신장기능, 심장기능, 거기다 폐렴까지 있다고 하는데 뭐가 이리 안 좋은지. 정말이지 조금도 희망을 가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인공호흡기를 하고 치료를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치료가 여러 가지였는데 잠도 못 자고 내내 울어서인지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신경과 집중치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아침이 되자 저와 아빠는 교수님과 면담을 했는데 밤사이에 혈압 때문에 고비가 몇 번 있었어요. 지금은요? 일단 고비는 넘겨서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호전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는데 그때 심폐소생술을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또다시 교수님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절망적이었어요. 아빠와 저는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종교도 없으면서 밤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이틀이 지나고 나서 엄마는 혈압이 안정되면서 뇌와 심장 MRI를 찍는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또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너무 큰 기대는 마세요. 하지만 이날 아빠와 저는 이것도 기적이라 믿으며 또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너 집에 다녀와. 괜찮아. 가서 좀 씻고 옷도 갈아입고 와. 아빠는? 너 다녀오면 아빠도 집에 갈 거니까 얼른 갔다 와. 알았어, 그럼. 나 금방 다녀올 테니까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 줘야 해? 걱정 마. 그렇게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의 상태가 완전히 좋아진 게 아니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더니 현관문 앞에 옷이랑 가방이랑 화장품이랑 잔뜩 나와 있었습니다. 보니까 다 제 물건이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바로 현관 비번부터 눌렀죠. 아니, 밖이 뭐야? 내 옷이 왜... 이제 오냐? 언제 오셨어요? 아까 아침에 왔다. 그럼 혹시 제 물건 밖에 내놓은 게 어머님이세요? 그래, 내가 했다. 너 그동안 친정에 뻔질나게 드나드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우리 아들 잘 챙겨주라고 했더니 툭 하면 친정에 가고 결혼까지 한 아들이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는 거 보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 줄 알아? 그동안 오지도 않고 이번 명절에도 안 오고 말이야. 내가 식구들 보기 창피해서 혼났다고. 제가 왜 친정에 자주 갔는지 아시잖아요. 네 엄마 아픈 거 오늘 내일 한다며. 어머님, 사실을 말한 거잖아. 아무리 친정엄마가 아파도 그렇지 결혼했으면 자기 남편을 우선적으로다가 챙겨야지. 안 그래? 밥은 줘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 아들이 앱니까? 제가 밥을 챙겨줘야 먹게? 시끄럽고 대충 눈에 보이는 건 네 물건만 내놓은 거니까 그거 챙겨 나가. 네 친정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서 살라고.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죠. 네, 그럴게요. 뭐? 그런다고? 네, 나가라면서요. 얘 좀 봐라. 끝까지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하네. 잘못한 게 있어야 잘못했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서 캐리어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있는 물건들을 넣고 있는데 남편이 또 헛소리를 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뭐해? 너 정말 나가게? 너 지금 나가면 다시 못 들어와. 그거 알면서 이래? 나가라고 하시는데 어떡해. 그럼 나가야지. 사과를 해. 잘못했다고 말하고.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하면 나 진짜 못 참아. 그러면서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너 지금 그 가방 들고 나가면 그 순간 이혼이야. 그래, 해. 뭐? 아참, 그리고 어머님. 저기 거실 바닥에 보시면 제가 서류 봉투를 두고 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저는 남은 물건을 마저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시몬은 제 말에 봉투를 들고 왔는데 그 봉투를 본 남편은 놀라면서 엄마, 잠깐만, 이거 내 거 같은데. 이게 뭔데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세요. 가만히 있어봐. 제가 보라고 한 거잖아. 그러면서 시모가 서류 봉투를 열어 안에 있던 종이를 꺼내봤는데 그걸 본 순간 시모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여기 이게 얼마라고 적힌 거야? 일십, 백, 아니 1,500만 원? 이건 또 얼마야? 엄마, 이리 줘요. 이건 뭐야? 너 돈 빌렸어? 저는 딱 그 모습까지만 보고 캐리어를 끌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 후 아빠도 집에 다녀오셨고 다음 날에도 저와 아빠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어봤자 대기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었습니다. 이대로 좋아지길 바랐으나 다음 날 또다시 안 좋은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일단 내는 출혈이 멈춰서 자연 흡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뇌 붓기는 없어졌습니다. 그럼 좋아진 거 아니에요? 이것만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심장은 스텐스 시술을 해야 하니까 조영수라고 시도를 해봤는데 혈관 세 개가 다 상태가 안 좋아요. 결국 개용하고 우회수를 해야 하는데 지금 몸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얘기였으나 그래도 교수님은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매번 마음의 준비만 하라고 하셨는데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희망이라 생각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에서는 교수님 말대로 정말로 가능한 방법은 모두 시도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진정제를 줄이고 체온을 올리기 시작한다고 해서 그게 뭐냐고 했더니 의식을 깨워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어나지 못해도 좋으니 눈만 떴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엄마가 눈을 뜨고 본인 인지가 가능하게 되자 이대로 더 좋아져서 두 발로 걸어 집에 갔으면 좋겠다는 큰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누구야? 나 누군지 알면 발 움직여봐. 정연아, 이거 봐봐. 오전 면회 때 엄마는 제 말에 양발을 다 움직였습니다. 눈 맞춤은 아직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하는 말을 듣는 건 확실했죠. 여기서 의식이 더 돌아오면 호흡기도 뗀다고 하는데 엄마가 폐질환이 있었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아빠와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기적이라는 게 정말 있다는 걸 느낀 날이었죠. 병원에서는 일단 엄마가 의식이 돌아왔으니 집에 가서 기다려도 된다고 했고 당장 나빠지진 않을 거라는 말에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빠는 이제야 마음이 놓였는지 오자마자 씻고 바로 주무셨는데 저는 그 사이 집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집 비운 지 오래된 것도 아닌데 그새 거미줄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한창 청소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배를 눌렀습니다. 올 사람도 없는데 누군가 했더니 시모였습니다. 남편도 같이 왔고요. 시모는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를 내는 통에 안방에 주무시던 아빠까지 나오셨는데 얼마나 몰상식한지 아빠한테 인사를 하기는커녕 저한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너 나한테 이거 보라고 한 저희가 대체 뭐야? 뭐긴요. 어머니 아들이 저지른 일이니까 알고 계시라고 보여드린 건데요. 설마 나더러 그거 해결하라 뭐 이거야? 내가 왜? 결혼했으면 너희 둘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때 분명히 들으셨잖아요. 집 나가는 순간 이혼이라고. 나가라고 한 사람은 어머님이었고요. 기억 안 나세요? 그런데 왜 제가 그걸 책임져요? 시모는 이날 그 봉투를 들고 와서는 자기는 아무 책임 없다며 둘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대체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거예요? 아니 글쎄 자기들끼리 대출받고 한 거를 갖다가 저한테 갚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저도 모르는 대출이에요. 내가 대출 받으라고 했어? 그 돈으로 너 호의호식 했잖아. 그동안 무슨 돈으로 그렇게 용돈 받고 여행 가고 지방가전 싹 다 바꿨는데요? 어머님 아들이 잘나서 회사에서 월급으로 그거 다 해준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날 남편의 핸드폰에서 카드 내역을 보며 대체 이걸 다 누구한테 사준 건가 싶었던 저는 주문 목록을 보고 배송지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은 시댁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시모한테 효자이고 싶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며 살았던 거였습니다. 제가 대충 확인한 것만 해도 안마의자, 세탁기와 건조기, 돌침대, 정수기 등 정말 많았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제가 시댁과 거리를 두며 지내는 동안 남편은 시모를 해외여행까지 보내줬더군요. 여행사에서 온 메일이 있길래 보니 열흘 동안 하와이로 여행을 간 걸 알 수 있었는데 시모만 간 게 아니라 시댁 식구들도 같이 갔습니다. 능력도 안 되는데 빚내가면서 시댁에 그렇게 이것저것 다 퍼주고 남는 건 빚뿐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시모는 자기는 책임 없다고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냐고요. 박진수, 돈도 없으면서 잘난 아들은 되고 싶고
그러니 대출받은 거야? 어머니 아들이 참 효자여서 그런지 어머님이 용돈 달라고 하면 보내주고 뭐 사달라고 하면 사주고 그랬나 본데 그거 다 받아놓고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저는 어머니 아들이 대출받은 그 돈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받은 사실도 몰랐고요. 그리고 그때 저한테 그러셨죠? 어머니 아들이 저 만나기 전에 교사부터 약사까지 선자리가 참 많이도 들어왔다고? 또 툭하면 저한테 요리도 이렇게 못해서 어디다 쓰냐고 하셨는데 잘된 일 아니에요? 원하시는 대로 어머니 아들하고 이혼할 테니까 요리 잘하는 사짜 며느리 새로 얻으세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빠는 제가 잘 사는 줄만 아셨는데 이날 모든 얘기를 다 들으시고는 내 딸 데려다가 이 고생을 시키려고 결혼한다고 했나? 응?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 저도 잘 살아보려고. 이날 남편은 아빠한테 크게 혼이 났고 시댁에 가전이며 가구며 싹 다 바꿔주고도 빚이 많은 이유를 물었더니 형한테 주려고 했답니다. 결혼할 때 저한테는 일하면서 모은 돈이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남편이 자기 형에게 빌린 돈이었습니다. 그게 미안해서 통장에 돈 넣어서 선물처럼 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날 시모는 끝까지 막말을 했는데 아빠 앞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너 잘 생각해라. 이혼이 쉬운 줄 알아? 그리고 한번 부부의 연을 맺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살아야지. 남편 흠도 보듬고 살아야지. 혹시 알아? 안사돈 깨어날지. 너 하기에 달렸다. 너 심보를 곱게 써야지. 안 그러면 안사돈 오늘 내일 한다면서 편히 눈 감을 수 있겠어? 뭐요? 저도 열받았지만 이날 아빠가 정말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차마 어머님 몸에 손댈 수는 없으니 남편 멱살을 잡고는 현관까지 끌고 나가서 자네 어머니하고 당장 나가! 그리고 내 딸하고 이혼하고 그 빚 자네가 다 해결해. 알아들었어? 아니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쪽한테나 귀한 자식이지 저는 제 딸이 더 귀합니다. 당장 제 집에서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어머 왜 이렇게 밀어요? 솔직히 끝까지 아빠는 신사였어요.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 엄마에 대해 저리 함부로 얘기했는데도 이 정도면 아빠가 많이 참고 계신 거였죠. 저는 며칠 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혼하고 재산 분할도 해야 하고 집은 서로 같이 마련한 거니 제가 집을 나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마음을 돌릴 것 같지 않으니 눈물로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전혀 마음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다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속이는 거 없이 다 보여줄 테니 하라는 대로 하겠다며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하는데 이날 남편은 그간 저를 속인 게 참 많았습니다. 전부터 회사 옮기라고 했던 제 말을 싹 다 무시하더니 결국 그 회사에서 월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자 몇 달 동안 현금 서비스 받아 급여를 받은 것처럼 저를 속였더라고요. 뭐 여기까지는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저한테 면목도 없으니 그럴 수 있다 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장 내역을 보니 정말 지저분했습니다. 매달 서비스로 돌려막기를 한 게 1,000만 원 가까이 되었는데 친구인지 지인인지 서로 카드를 긁어서 카드깡인가 뭔가를 했더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족끼리도 도장을 함부로 주면 안 되는데 남편은 인감도장도 빌려줬더군요. 빌려준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이번에 감당 안 되는 빚 때문에 개인회생인가 하려고 준비한다면서 인감도장을 빌려준 걸 기억해낸 거였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돼? 그러면서 제가 자기 편을 안 들어주는 게 서운하다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작정하고 저를 속여놓고 이해는 받고 싶었나 봅니다. 저는 이미 정도 다 떨어지고 신뢰도 깨져 더는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돈을 떠나서 친정엄마가 병원에 계신데 돌아가시면 전화하라는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대모처럼 박혀 있었죠.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에게 저는 결국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할 거면 빚도 같이 갚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해당 채무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한테 투명하게 다 공개한다면서 용서를 빌었을 때 그때 본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혼 소송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이 있었어요. 남편은 주식에 선물 거래라는 것도 했더라고요. 빚을 내서 한 거였고 돈을 벌어서 빚도 갚고 본인 형한테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는데 알아보니 정말 무서운 거였습니다. 한번 시작한 사람은 다 잃기 전까지는 계속하려고 하고 무일푼이 되어서도 정신을 차리기 힘든 게 선물 거래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남편은 거의 중증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대로 계속 살았더라면 평생을 빚만 갚으며 살 뻔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조금의 미련도 없이 갈라섰고 재산 분할도 집도 처분하고 저는 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남은 건 대출뿐이었습니다. 이혼 후 남겨진 빚은 온전히 전 남편이 책임져야 했는데요. 그런 아들을 둔 엄마로서 전 시모 역시 같이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빚을 무슨 수로 갚겠어요? 무엇보다 도박에 쓴 돈은 개인 회생하기 매우 힘들다고 들었으니 정말 막막하겠다 싶었습니다. 이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전 시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친정으로 오면 아빠가 계시니 일부러 회사 앞으로 온 것 같았는데 이날 온순한 양처럼 제 앞에서 소리 한번 안 지르고 온갖 불쌍한 표정을 짓는데 그걸 보는 내내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용건만 간단히요. 그래, 내가 두서없이 얘기하느라 알아듣기 힘들었지? 미안. 그러니까 내 말은 네가 우리 아들 좀 설득해서 상담센터 좀 같이 가달라고, 응? 제가 왜요? 저희 이혼했잖아요. 전 남편은 선물 거래에 빠져 산다고 했습니다. 이러다 집까지 날릴 판이라며 계좌도 하나만 남기고 없애고 신용조회도 차단했다는데 전시모 모르게 계좌 만들어서 신용조회 아이디 비번 바꿔 차단도 풀고 어떻게든 한다고 하더군요. 그 정도면 정신병인데요, 정신병. 그래, 네 말이 맞다. 병이야. 내 말은 안 들어. 혹시 알아? 네가 말하면 들을지? 제 말을 듣는다고 해도 전 이제 그 인간 보기도 싫어요. 그렇게 무시하고 가려는데 전시모는 너무나 절박했는지 걸어가던 제 앞으로 뛰어와서 두 손을 모으더니 싹싹 빌며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때 너한테 못되게 한 거. 안사돈한테 함부로 말한 거 다 잘못했다고. 이렇게 빌게. 그러니까 제발 내 아들 한 번만 살려줘. 응? 네가 이번에 도와만 주면은 나도 안사돈 다시 일어나시라고 기도하마.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한 건 너도 알지?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 엄마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아니 오늘 내일 한다더니. 그러게요. 사람 일 정말 모르죠. 하기야 그렇게 성실하고 착한 줄 알았던 그 인간이 이렇게 인생 막 살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럼 조심히 가시고요. 기도는 아들 위해서 열심히 하세요. 그날이 전시모를 본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듣기론 빚 갚고 사느라 고생한다고 했는데 남의 돈 빌렸으니 갚는 건 당연하죠. 참, 저희 엄마는 호흡기를 뗐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동안 병원에서 무서운 말만 잔뜩 들어서 정말 이대로 엄마를 보내야 하나 싶었는데 의식 회복한 걸로도 너무 감사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진짜 돈이고 뭐고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나 아빠는 여전히 병원에 가서 엄마를 보며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몸은 좀 힘들어도 다시 엄마와 눈을 보고 얘기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중 저처럼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이만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